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또 진짜 오랜만에 이전 영상 기록 보니까 한 2년 만에 영상을 찍는데 영상 찍을 때 보면은 항상 장이 좀 많이 안 좋을 때 찍죠.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근데 전에 찍었던 영상 시간대를 보니까 22년도 7월달에 찍었더라고요. 22년도 7월달이면은 막 코스피 2200, 300에서 이제 반 죽어나갈 때, 그때 이제 제가 부산 갔다 와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오랜만에 또 장이 또 개판이 났으니까 한번 요즘 투자 관련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이제 보통 항상 반등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일변이죠. 하락장 전부를 반도체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많이 올랐냐라고 하기에는 이전의 정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졌고, 처음으로 이제 커머디티가 아닌 스페셜티에서의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는 회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졌던 첫 해이고, 또 같이 안 간 첫 번째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 이 반등의 기회가 없을까? 국내 시장은 끝난 것인가? 뭐 요즘은 더더욱 환율에서 정치적 이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문제 상황이 더더욱 많은 것처럼도 보이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때쯤 이제 제가 했던 뭐 생각을, 제가 정확히 영상을 다 보지 않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때쯤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이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원복된다면 결국에는 성장주가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지금 지난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이클을 주도했던 것은 또 AI 향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러면은 뭐 반도체, 진짜 국내 반도체에는 답이 없는 건가? 완전히 끝난 건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 2년에서 1년 정도를 휴지기를 가지고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다시 화랑 사이클을 가는 이런 사이클 패턴이 반복되는데, 어쩌면 22년 뭐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작했으니까 딱 25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마감되는 게 맞죠. 그렇게 치면 지금 주가는 6개월을 선행했기 때문에 22년도 하반기 들어서 24년도 하반기 들어서 빠졌기 때문에 또 하락이 정당했던 게 맞네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또 1년에서 2년을 쉬어야지만 다음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번 사이클은 커머디티 사이클이 아닌 스페셜티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그냥 결국엔 사긴 샀어요. 첫 번째로 환율 효과도 좋고, 두 번째는 사이클 저점을 감안해도 너무 싸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까지도 났고, 뭐 전자는 2반 토막, SK하이닉스도 한 PBR 2.5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1.5?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고, 일단은 너무 싼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요즘 드는 반도체 관련된 생각들 위주로, 왜냐면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반등하지 못하면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생각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악재는 전부 선반영된 가격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에 최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거 해놨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미 PBR 1.6배, 그리고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점 주가가 PBR 0.95인데 지금은 뭐 0.8배? 뭐 이때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이제 뭐 1.8배, 2배, 많게는 2배, 낮게는 뭐 1배 이렇게 PBR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분야에서 HBM 수요를 잘 되기 때문에 뭐 1.45배에서 2.5배까지 뭐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1.45배를 주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PBR 1.45배를 사이클 최저점으로 받는다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 8%? 한 10% 안쪽으로, 10% 안쪽으로 밖에 이제 어드밴티지를 안 준 가격이에요.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 주방으로도 있었는데 다른 게 없다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난 게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삼성전자가 AI 수요에 대응 못했다. 그럼 커머디티 레거시 반야는 어떠냐? 창신 메모리가 약진하고 있다. 그 기사는 제가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창신 메모리의 약진, 그리고 뭐 AI 가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뭐 환율 문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인데 이런 거를 모두 다 감안해도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걸 이미 다 모두 가격만한 가격이지 여기서 더 빠질 가격은 아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49,900원에서 반등을 한번 했죠. 그리고 지금 뭐 5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3,000원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모든 불안감이 이미 다 기정사실화된 가격임을 좀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막판은 한 11월, 12월 가서 막판에 정말 기민하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기민하게 많이 빠진다는 거는 약간의 후대성 뉴스만 나와도 되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업황의 반전이 좋은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업황의 반전 같은 경우는 둘러싼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여건이 없을까? 이런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찾기보다는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라는 상황에서 보통 반전이 나와요. 근데 국내 환경을 둘러싼 어떤 환경을 보면은 최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통 투자자들끼리 가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3년 뒤에도 이주 가겠냐. 두 번째는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시장은 반등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핵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또 괜찮으시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 실적 추정 같은 게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데 물론 어제 수출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MOM으로 증가하는 어떤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일단 그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부정적인데 지금 당장 추정이 개선되기 바라는 거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추정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의 업황이란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추정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여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를 보는 것이 지금 주가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과연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 방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뭐 칩스법, IRA 이런 것들이 무역의 밸류체인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중국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온 중국의 고도성장기, 중국에서 제조하면 미국에서 소비해주는 지난 성장의 구조가 중국이 이제 GDP, PPP 기준으로 1위를 하면서 막을 내렸죠. 중국이 소비 시장에서 1위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이제 역전이 돼서 미국이 제조를 하려고 리쇼링 정책을 펼치고 중국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구조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프렌드 쇼링, 온쇼링 해가지고 무방국에도 설치하는 것도 용인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딱 이 구조로 가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계속 미국은 제조를 부흥하기 위해서 지난 제조 분야의 강자였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패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제재 적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제조가 막히면은 사실상 수출은 접고 들어가야 돼요. 수출 경기는 어두울 것이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건설 경기, 철강 경기, 태양광 전부 다 과잉 투자해가지고 다 밀어내 버렸죠. 지금 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 CXMT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과잉 재고를 쌓으면서 밀어내고 있는데 더 이상 투자로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부담이 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관련된 뭐 정치공작 K나 이런 것들, 정치공작 K 또 뭐 있죠? 경제공작 K구나. 경제공작 K 그리고 정치국 K 이렇게 보면은 남은 카드가 내수부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24년 12월 얼마 전에 이제 경제공작 K에서 더 적극적인 거시 정책, 국내 수요 확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재정 촉결 상향 이런 것들을 발표해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 25년 올해 주요 업무로 이제 강력한 소비 촉진, 전방위 내수, 소비재 이구 안심 관련 양심 정책 증액 확대 뭐 이런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점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008년 11월 정치국 K에서 15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제 또 선언을 했죠. 재정정책 기조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으로 전년도보다 더 강한 의지를 부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국 K와 정치공작 K에서 중국 경제 정책 기조의 부양이 재정 대전환과 내수 확인
재정 대전환과 내수 확인한 중국 경제 정책의 기조 부양 강도는 두 회의에서 공표한 대전환 내수 확인 내수 회복에 부합하는 수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도 이제 역주기 조절 강화에 대한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더 과감한 경기 부양 카드를 마저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국 수뇌부에서 경제 업무 1순위가 원래 생산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계속 쌓았던 거죠, 그죠? 전기차 재고 쌓고 뭐 알리테무도 그 중에 일종이라 생각하는데 결국에 생산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소비 촉진으로 바꿨어요. 강력한 소비 촉진과 전방위적 내수가 확대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뭐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게 상하이 CSI 300인데 이것도 어느 기점부터 오르고 있어요. 올해 4Q로부터 이전엔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국 내수 부양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시작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점점 세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알리템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미국이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지금 진출한 게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도지 수장으로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을 맡고 있죠. 그럼 중국이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면은 중국 내는 소비 시장을 키워야 되잖아요. 소비 시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뭐 PC 이런 거 기반인 것도 있고 결국엔 서비스업 소비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틱톡 제재 이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중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지금 산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이고 자율주행 시장이고 AI 시장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에 뭐 발판을 들어놓는 이런 그림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기약은 못하지만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관신 효과가 이제 전기차에서 줄여졌었는데 24년도에도 가전. 올해는 뭘까?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업. 근데 서비스업을 지금 대체로 서비스라는 것을 결국 대체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게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한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중국 내에서 이미 스마트폰 PC나 PC 이런 등의 IT 가전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CXMT 반도체도 재고 수준도 너무 높고 14억 인구의 대량의 어떤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은 레거시 업계의 지금 가장 큰 화두인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레거시 업계 그 재고 정상화는 미국의 제재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좀 좌우될 것 같다. 중국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이 미국에서 제재를 세게 할수록 더 크게 해야겠죠. 왜냐면 미국의 제재가 이제 고구마 가치로 수출길이 막히면은 중국의 유일한 방어 카드인 내수 부양 같은 것을 더 세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CXMT를 필두로 한 반도체 굵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업체가 업계 3위인 지금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중국 3월에 전인대 있죠. 이거 보면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 좋을 것 같아. 어디를? 반도체를. 왜? 마이크론이 망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재고에 대한 레거시 재고가 뭐 중국 경기에 대한 것으로 풀릴 수 있다면은 다음은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AI 수요죠. 24년도 12월 이것도 얼마 전이죠. O3 발표했잖아요. 오픈AI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게 남은 데이터는 정크 데이터뿐이다. 뭐 그러면서 O3는 이제부터 추론에 더 집중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다일란이라는 사람은 아직 영상이나 대체 데이터 등이 활용 여지가 많고 합성 데이터 생성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시네틱 데이터라는 걸 제가 정확히 해석을 못 하겠는데 뭐 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론할 거야. 근데 추론하는데 학습도 아직 많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제 추론의 테스트의 시점 추가 연산, 리서닝과 학습의 결합 단계. 그러니까 추론의 초기 단계와 학습의 결합 단계 이렇게 도달했다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겨우 학습 단계에서 걸음마를 뗀 빅테크 기업들도 많고, 소버린 AI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근데 이제 살기 위해 투자한다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스페셜티로의 전환을 알린 HBM에서부터 이제 서버 단에서는 비밀물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띠게 됐죠. 근데 글로벌 빅테크의 캐펙스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관련 투자나 뭐 AI 서버에 대한 생산의 의욕이 여전히 강하구나. 그리고 아마 한 번 더, 몇 번 더, 수차례 더 상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 오픈 AI 발표가 반도체를 더 많이 넣을수록 형성되는 스케일링 법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제 말해줬으니까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25년도에도 양적 성장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자명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다 불을 지핀 기업이 HBM4 브로드컴에서 러브콜. 그 메모리 선두인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26년도 캐파를 다 채워버렸어요. H백 보유량이 지금은 결국 기업 경쟁력이 됐어요. 근데 고객사들이 더 이상 그 엔비디아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 사실 다 알죠. 공개를 안 했지만 다 아는 브로드컴과 ASIC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이제 브로드컴은 디램 업체들한테 또 러브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일변도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칩을 개발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꼽힐 수 있는 게 많은데 다양한 회사가 칩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공정을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안 좋아가지고 혹은 2A 뭐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HBM4에서 HBM4가 아니고 HBM3 뭐 8단 12단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퀄테스트 통과에 계속 탈락하고. 근데 ASIC의 성장은 반엔비디아 구조에서는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은 범용이 아니고 특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라면서 후공정에 대한 패키징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건 제가 뒷단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25년도 HBM 수량이 YY로 143% 증가할 것으로 생산되는데 생산량은 113%밖에 증가가 안 돼요. 16.6GB에서 35.5억GB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5년에는 24년보다 그러면 추가 소요 상황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YY가 143%인데 생산량 증가는 113%니까 공급자 우위 상황이 지속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수치마저도 브로드컴의 약진을 그렇게 크게 감안하지 않은 수치인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는데 삼성전자가 왜 HBM4가 아니라 ASIC에서 유리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뭐 캐파 이런 거 말고 GDDR7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AI가 추론 능력에 가서는 HBM보다 GDDR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처차하더라고. 지금 HBM의 가장 큰 문제가 전력. 너무 전력을 많이 쓴다. 근데 또 발열까지. 전력 때문에 또 발열 문제까지 있다. 그래서 뭐 액침 냉각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아무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전력 반도체 발열도 결국 전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GDDR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한참 많이 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메모리 중에서 HBM 일단 최고고 그 다음이 이제 GDDR이에요. 성능은 이제 6세대 기준으로 한 H100의 한 3분의 1 그리고 가격은 한 20분의 1 뭐 이 정도인데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전압 뭐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GDDR7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후공정에서의 메리트 뭐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의 메리트 이런 거 말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GDDR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이 필요 없어요. 단품이에요. 해당 공정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서 강점이 뚜렷하죠. 이미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보다 초격차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RTX 5090 지포스에 마이크론 밀어내고 이제 삼성전자가 GDDR7을 공급하게 됐어요. 반도체 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는 애초에 AI 칩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인가? 거기 반도체 워몰에는 아예 HBM 고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나뉘는데 전력이 문제다면서 뭐 SMR부터 뭐 전력기기 뭐 전선주까지 다 뜨는 와중에 만약 정말 GDDR7이 HBM 상당수 대체 가능하다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전력이나 뭐 자본, SMR 이런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핀 속도는 이거 제가 따로 조사한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핀 속도는 GDDR 월등해요. 근데 이제 핀 개수가 메모리 I/O 핀의 개수가 HBM이 그걸 너무 압도해요. 그러니까 속도 빠른 걸 압도할 정도로 HBM이 많아요.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그래서 HBM을 따라잡기에는 GDDR이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아까 짐 켈러가 얘기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HBM 공급을 지금 뭐 카레텔 마냥 원활하지 못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도 못하고 덧대를 바에는 차라리 DDR을 통해서 싸고 빠르게 이제 이용하는 그 전략이 유용한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HBM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 견해를 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GDDR이 HBM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뭘 봐야 되냐? 아까 두 가지 말했잖아요. 중국 반도체. 중국에서 강한 내수병할 수 있다. 두 번째, AI는 계속될 것이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반도체 업황 경기의 최저점을 가리켜요. 최저점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월봉의 꼬리 정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중국 업체들이 계속 추격하고 AI 반도체로 전환되고, 이 본격적인 반도체 인프라 설비가 시작된다고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 삼성전자 키펙스에 좌우됐잖아요. 근데 23년도 그 키펙스 불황 이후에 유의미한 키펙스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인사 문제가 좀 대두가 됐는데, 이게 이제 11월 인사로 이제 좀 풀렸죠. 근데 키펙스 투자 윤곽이 좀 나오고 있죠. 협력사한테 이미 PO를 보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또 내년 사업에 대한 그 IR 톤이 좀 바뀐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P4에 대한 그 공시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P4 공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캐펙스가 연간 50조잖아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0조예요. 20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SK하이닉스에서 좀 잘해봤자 그 업황 분위기 반전하기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인사 단행으로 해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 내수병이 강도가 커져가지고 뭐 레거시 재고가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HBM 쪽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설비 전환하는 뭐 테크미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재고가 정상화되면은 뭐 추가적인 D램이나 HBM 라인도 뭐 증설할 수 있는 기대도 가능하죠. 그리고 동사에서 파운드리 불확실성도 컸었는데 뭐 사업 젖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진만 사장 세제하에서 결국에는 사업 전략 구체화해서 상하이에서 발표한 게 2나노, 3나노 단에서 뭐 TSMC와 경쟁하는 것은 유지하되 4에서 7나노 단 핀셋 공정에서 영업망을 좀 확충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인데 사실 이거를 채우기만 해도 장비 업체들한테는 정말 큰 호재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이유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패밀리 소스들이 TSMC 제재 때문에 이제 팹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한 걸 봐요. 여기도 한 연간 18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밸류체인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스페셜티 증장 완전히 달라진 색깔이죠. 이전에 봤던 뭐 2, 3년의 주기한 뭐 이런 걸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소부장단에서는 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렉업시 업체들을 제가 집중을 하는 게 업황의 반전을 기약하는 한편에 또 AI향 반도체의 레벨업도 확실히 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렉업시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A향에 대한 AI 쪽에서 준비가 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업종을 매개하자면 글래스코 기판이나 실리콘 포토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업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뭐 유리 기판이나 실리콘 포토니스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할게요. 이제 곧 6시가 넘어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찍고 나서면 항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